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그 결과를 알아봅시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들은 좀 미리 필기를 해놨고요. 너무 시간이 급하거나 이러면 좀 멈춰놓고 다시 한번 필기하고 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공부해 봤죠. 첫 번째로 외부적인 원인은 결국 소련의 공산주의, 그다음 미국의 자본주의, 결국 이런 것에 대결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공부해 봤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1950년 6월 25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6.25 전쟁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한국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결국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런 세력들의 대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이렇게 대결 양상으로 벌어지게 된다. 즉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소련이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진영은 바로 미국으로 대표되는 진영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세력들 간의 전쟁이 결국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벌어지게 된 바로 비극적인 전쟁이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계속 설명드렸어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이루어지고 바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북쪽 지역에는 소련, 그 다음 남쪽 지역에는 미국이 결국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일된 정부를 만들고자 하였지만 결국 이 과정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네, 그러면서 결국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1948년에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고 바로 이어서 북한은 9월에 바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된다. 당연히 이 둘의 사이는 좋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쟁은 피해가기 어렵겠죠. 자, 그래서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고자 일방적으로 38도선을 넘어서 전 지역에서 총공격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북한의 일방적인 남침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북한은 남한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누구한테 허락을 받을까요? 그치, 바로 이 소련에게 허락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배경이 되는 게 바로 미국과 소련의 군대가 모두 우리나라에서 철수했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미국이 하나의 선언문을 발표하는데 그 선언문이 바로 애치슨 선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애치슨 선언. 자, 이것도 알아두면 정말 고급 지식이 되는데요. 자,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국이 있고요. 여기 일본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중국인들이 쫓겨난 땅, 대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자본주의, 민주주의자들이 쫓겨난 대만이라는 섬. 그래서 미국이 어떤 발언을 하냐면, 우리 미국의 방어선은 일본과 대만이 바로 우리의 방어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국무장관인가 외무장관이었던 애치슨이라는 사람이 이 미국의 방어선을 일본과 대만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한은 딱 빼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선언을 하고 나니까 바로 북한의 김일성이 미국이 그러면 남한은 방어하지 않겠다는 거네? 그럼 우리가 쳐들어가 버리지 뭐 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뭐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물론 뭐 김일성이를 편들거나 뭐 미국을 편드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실제로 이런 발언들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한 것이에요. 자, 알아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북한은 전쟁에 굉장히 철저히 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은 바로 소련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무기라든지 그다음에 최신식 그런 탱크 뭐 이런 것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 전쟁에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북한군에 훨씬 더 뭔가 그런 독립군이나 이런 걸 하던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실전 경험들이 있는 군인들도 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바로 일방적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은 일요일이었고, 일요일이다 보니 많은 군인들이 뭐 외박이나 외출 이런 것들을 떠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에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국군은 제대로 된 방어를 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비하지 못한 국군은 북한군의 침략에 맞섰지만 소련에게 무기 공급 등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낙동강 이남까지 후퇴하게 되는 것이에요. 뭐 탱크나 전투기, 뭐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무기들을 지원받은 북한군이 내려왔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의 양상을 첫 번째로 보시면요. 첫 번째, 북한군이 38도선을 넘어서 이남을 침공한 게 1950년 6월 25일. 불과 3일 만에 우리나라의 수도였던 서울이 함락당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도를 버리고 바로 첫 번째로 피난 곳은 대전이었어요. 바로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으로 황급히 피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쟁이 날지도 몰랐을 것이고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서울이 함락당할 거는 그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웠겠죠. 그런데 라디오에서는 이 당시는 뭐 TV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군이 열심히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서울은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걸 들은 사람들은 뭐야, 전쟁이 났는데 이거 피난을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막 갈팡질팡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라디오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던 그 시점, 이미 서울을 방어를 포기하고 이승만은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피신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군이 엄청난 기세로 몰고 내려오기 때문에 국군은 결국 서울에 있는 한강에 있는 모든 다리들을 다 폭파시켜버리고 긴급하게 후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서울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피난을 가지 못하게 됐을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그 국군, 북한군의 어떻게 보면 남쪽으로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던 그런 국군들도 결국 한강 다리를 건너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되었겠죠. 이런 지도력에서 이승만 대통령도 많은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떤 임금이 떠오르지 않아요? 누가 떠올라요? 임진왜란의 선조. 맞아요? 전쟁에서 패배하니 도망가 버렸던 그 선조의 모습이 떠오르죠.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는 걸지 몰라요. 자, 이렇게 서울이 함락당하고 결국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 미국이 중심이 된 이 국제연합군이 결국 남한에게 전쟁을 도와주겠다라는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이 중심이 되는 나라는 당연히 미국이었죠. 미국은 왜 그러겠어요? 한반도가 공산주의 세력에게 넘어가는 것을 당연히 막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결국 밀린 우리 국군은 결국 여기 대구와 부산 쪽에 있는 요 낙동강의 방어선을 치고 필사적으로 방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낙동교 사이를 두고 대치하는 북한군과 국제연합군이 나와 있죠. 자, 이때 이제 미군이 신속하게 부산으로 상륙해서 이 낙동강 방어선에 참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당시 사령관이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 유명한 바로 이 맥아더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맥아더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뒤엎을 것이냐 라는 방법을 생각했고, 그들이 이미 독일과 2차 대전에서 싸웠을 때 성공했던 상륙작전을 떠올린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북한군의 허리를 끊어버리겠다 라고 해서 바로 여기 인천 상륙작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인천 상륙작전의 목표는 결국 뭐겠어요? 자, 북한군이 지금 낙동강 방어선에 몰려 있으니까 결국 인천을 상륙해서 수도인 서울도 뺏고, 그 다음에 도망가려는 이런 북한군들의 뒤를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보급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없어지겠죠. 맞아요? 총알이나 대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또 먹을 것도 부족해질 것이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자, 인천 상륙작전은 굉장히 성공적이었고요. 그래서 서울도 되찾고요. 그래서 이렇게 태극기를 개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맞아요. 네. 그 다음 이 기세를 몰아서 반격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국군이 결국 서울을 빼앗고, 자, 인천 상륙작전 마찬가지 낙동강 방어선에서도 이렇게 북한군을 밀고 올라가면서 북한군의 수도인 바로 이 평양까지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서 바로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압록강, 그 다음에 원산을 지나서 여기 청진까지 밀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통일, 오히려 북진 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의 위기만을 지켜볼 수 없었던, 또 우리나라 한반도가 바로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세력에게 넘어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누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야? 바로 중국이 갑자기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바로 대규모 병사를 동원해서 아주 갑자기 쳐들어오게 되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하면 인천이고, 거기 가면 월미도가 있어요. 월미도라는 섬에서 가시면 거기 짜장면 차이나타운이 유명한데, 거기 가보시면 이제 이런 6.25 전쟁에서의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하는 뭐 메가더 동상도 있고요, 자유공원도 있고, 그런 역사적인 곳이 되겠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자, 이렇게 중공군이 갑자기, 중국군이 갑자기 개입을 하게 되면서 전쟁은 다시 또 반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중국군의 공세에 맞서서 열심히 싸우려고 했지만 결국 밀리게 되고 황급히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게 바로 이 흥남부두 철수 작전이에요. 배로 철수를 하는 것이죠. 영화 국제시장에 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철수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중국군이 밀고 내려오자 평양과 대부분의 지역도 포기하고요. 그 다음 심지어 서울까지 다시 한번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유명한 흥남부두 철수. 그 다음 중국군의 공세에 맞서서 결국 일사후퇴, 다시 한번 서울을 빼앗기고 뒤로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번까지 보시면 국군과 국제연합군의 평양 철수에 따른 평양 대동강에서 피난민들이 얼마나 떠나고 있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국군은 다시 힘을 내서 반격을 가해서요, 결국 서울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전선이 고착된다. 상대방의 힘이 서로 균형이 맞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38도선을 기준으로 북한군과 남한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양쪽 다 서로의 전력을 잘 알고 서로의 그런 힘의 균형이 맞아지면서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1950년부터 1953년간 3년간 이루어지지만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것은 바로 1950년부터 51년 사이가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됐을 때 제일 많이 싸우잖아. 그치? 이렇게 되고 결국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 같자 결국 판문점에서 전쟁을 멈추는 정전협정에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 협상도 역시 빨리 이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각종 요구 조건들이 있을 것이고 어디까지를 자기의 땅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협상이 계속 미뤄지게 되면서 결국 이 협상 과정이 거의 뭐 1년 반, 2년이 걸리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전쟁이 나자 대한민국 군대가 계속 북한군에게 밀렸잖아요. 그리고 유엔군이 참전하고 특히 유엔군 중에서 가장 많은 병력은 미국이었겠죠. 그래서 이 미국이 바로 전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전쟁 상황에서의 작전, 즉 군대를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를 공격할 것이냐 작전 지휘권을 미국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군대도 이제 미국의 명령에 따라서 군대를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것은 1960년에 있었던, 아니 1950년 당시의 상황에 봤을 때는 당연히 효율적인 작전을 위해서 미국이 지휘하는 것 뭐 괜찮았겠죠. 맞아요. 상대적으로 전쟁 경험은 미국이 훨씬 풍부했기 때문에 미국의 작전 지휘를 받아서 6.25 전쟁을 치렀겠죠. 하지만 이 전쟁 작전 지휘권이라고 하는 게 2022년인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군대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휘해야지. 전쟁 상황에서 또 미국에게 직전을 지휘해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지 않을까? 그렇지. 우리나라 군대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움직여야죠. 물론 뭐 미국이 지휘한다고 해서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이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남한의 이승만은 계속 정전협정 나면 못한다. 북한하고 싸워서 무조건 통일해야 된다.
계속 전쟁을 요구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미국이 이승만을 이 협상에서 빼버려요. 왜? 생각해보면 계속 싸우고 있는 건 미국이잖아. 남한도 물론 싸우고 있지만, 그렇지? 근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전쟁을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미국이 북한과 정전 협정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뉴스를 잘 보시면 북한이 항상 욕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 왜냐면 얘네들은 미국하고 정전 협정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끝내려면 결국 미국과 이런 협상, 뭐 조약이나 이런 걸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남한은 조금 빼놓고 미국과 좀 더 협상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요. 그리고 북한은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자기들한테도 더 이득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지 핵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갖가지 뭐 무역을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제재들은 미국이 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이제 미국하고 어떻게 보면 꼭 협상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볼게요. 자, 아까 선생님은 다 읽었던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평양을 비롯한 북한 지역 대부분 장악한 후 압록강까지 진격했지. 그치? 그런데 바로 중국군이 압록강을 넘어 전쟁에 개입하면서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38도선을 중심으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한편에서는 전쟁을 멈추려고 바로 정전협정을 진행했다. 협상 끝에 마침내 1953년에 7월에 휴전이 결정되었다. 그래서 지금 휴전선이 되어서 남북은 다시 둘로 나뉘어졌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 당시 싸우던 그 선을 그대로 휴전선으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휴전선 앞에 놓고 바로 얼굴 마주보면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2km 정도를 떨어져서 여기다가 선을 세운 다음에 서로 군인들이 거리를 떨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로 비무장지대 DMZ라고도 부르는 비무장지대가 이렇게 휴전선 근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전협정 체결 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남북한을 비롯한 미국, 소련, 중국 등 전쟁 관련국들이 참가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면서 회의는 성과 없이 끝났고 결국 지금도 휴전 상태로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휴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말 그대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쉬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군인들이 바로 지금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 우리나라는 이렇게 러시아, 중국 이런 공산주의 세력들과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자본주의 세력들의 싸움터가 되면서 결국 이들의 전쟁이 당연히 힘이 비슷했으니까 끝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한반도를 둘로 쪼개서 북쪽은 공산주의 세력인 북한, 남쪽은 남한주의 세력, 자본주의 세력인 남한 이렇게 국가가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철책을 놓고 지키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북한군이 혹시나 쳐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수많은 군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들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이 군인분들 매일매일 이렇게 철조망을 점검하셔야 될 거고, 그치? 혹시나 북한군이 넘어오지 않을까 매일매일 훈련해야 할 거고, 그 다음에 총을 보시면 총알이 꽂혀 있죠. 여기 보시면, 그치? 네, 총알이 꽂혀 있잖아요. 전쟁이 시작되면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싸워야 될 거고, 제일 먼저 죽음을 당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분단 국가의 슬픔이 있다. 언젠가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 양상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봤는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뭐 한 두 쪽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실종되며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가족들을 잃는 그런 비극적인 전쟁이었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배울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잃어가는 그런 비극적인 전쟁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한국 전쟁과 관련된 영화들은 굉장히 많죠. 뭐 태극기 휘날리며, 뭐 포화 속으로, 그다음에 뭐 인천 상륙작전, 뭐 그다음에 고지전, 뭐 이런 한국 전쟁을 다룬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역사를 이렇게 교과서로만 배울 게 아니라 그런 영화들을 좀 더 보면서 그 당시 우리나라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고통을 겪었고 또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 여러분이 배우는 역사가 훨씬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